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애정에 하는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지식생태학자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한양대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디 며칠 전에 뵌 것 같은데요. 또 뵀어요. 또 뵀습니다. 네. 교수님, 미국에 이렇게 LA 방문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섭외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냥 어떤 계기로 이번에 LA를 방문하시게 되셨나요? LA는 이제 코윈이라고 그래서 그 코리아 우먼 인터내셔널 네트워크인가 그래서 전 세계 한인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모임의 LA 지부에 우리 김지휘 회장님이 저하고 이제 20년 전에 잘못된 만남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거기 기조 강연하러 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한양대학교 글로벌 CEO 과정, LTGCO 과정에 제가 이제 5기, 7기 2019년까지 강의를 해서 코로나 지나고 이제 오랜만에 12기 과정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거는 사실 교수님을 오늘 인터뷰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교수님을 애정해 하는 분들이 저한테 꼭 좀 여쭤봐 달라고 부탁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질문과 연관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한국의 청중분들하고 미국에서 LA에서 이렇게 강연하게 되면 그 청중분들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긴장하고 왔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유머 코드나 이런 게 여기 가서도 먹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축구도 전반전, 후반전 5분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5분 동안 이렇게 잽을 날려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코인 기조 강연할 때 5분 동안 이렇게 몇 번 잽을 날려보니까 이제 특히 이게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5분도 안 걸리던데. 그래서 여기도 내가 하는 평소 페이스대로 하면 되겠구나. 다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외국 생활 하신 분들이라서 이제 외로움이나 힘듦, 코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어루만져주는 코드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몇 번 잽을 날리니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올커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드로 했었고요. 어제 이제 한양대학교 글로벌 CEO 과정 이제 우리 선배님들 포함해가지고 한 7, 80명 모이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잽을 날려보다가 실험을 해보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코나투스라는 걸 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100번째 책에 코나투스가 이제 100번째 책이죠. 네. 네. 그 잽은 교수님 마법의 잽인데요. 누구나 한 번 맞으면 바로 무장 해제가 되는데. 네. 강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준비한 이 시나리오대로 이 청중들한테 먹힐 건지 안 먹힐 건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해보거든요. 실험을 해볼 때 이게 느낌이 확 아닌 것 같다라면 바로 접어야 돼요. 아무리 제가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준비한 자료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접고 바로 그 청중에 맞는 코드나 메시지로 다시 리디자인을 해서 순간 임기응변력을 발휘해가지고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단지 그냥 강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스터리에 이르는 길은 미스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꼭 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이 하나 계셨는데, 본인께서는 이제 리테일 샵을 운영하고 계세요. 소매업을 하시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는 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도 참 수많은 강의를 다니시면서 청중들 중에서도 밉상인 청중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청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하다 그러시네요. 그렇죠. 뭐 이제 어디 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드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삶의 결이 만나가지고 얘기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시인 중에 제가 기억하기에 박용화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견자라는 시집에서 이런 문장을 쓴 적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심장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뜻을 갖고 질문하는 건지 저놈을 내가 한번 골탕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쁜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 건지 이렇게 눈빛을 딱 보면 직감적으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청중들이 질문할 때 보면 뭐 여전히 저한테 이렇게 뭔가 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한번 내가 오늘 콜탕 먹여야 되겠다. 괜히 간 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근데 갖고.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간을 보고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막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교수님은 책을 100권 썼는데 거기 뭐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건 많지 않냐? 아유, 그러면 이제 많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책을 잘못 썼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공통되는 부분을 좀 줄여서 책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소위 이제 기분이 나쁜 질문이 들어와도 모든 질문에는 저는 그 질문에 의도가 있고 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이렇게 잘 받아서 그분 기분이 안 나쁘게 또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해드리면 그분도 이제 또 그러면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끔 해드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지금까지 102권 쓰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단어에 대한 기억력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각별하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런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분야가 뭐냐면요. 수학, 통계, 뭐 주식, 이런 경제, 금융 이런 거에는 저는 완전히 저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지식에 투자하자. 주식에 투자하다가 주식이 걱정된다. 이런 것도 이제 한자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인문사회계 쪽에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저기 엔지니어링, 저 자연과학 이런 데는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사철을 공부해가지고 언어로 이렇게 이제 이빨 풀고 이렇게 글빨과 말빨 이런 게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어적인 사유가 남다르게 이렇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겐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풍부한 언어가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증명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트겐슈타인, 제가 한국의 유트겐슈타인이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고 그분이 이제 언어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크게 깨달은 거는 언어의 의미는 딱 고정돼 있게 아니라 사용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PD님 물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Did you drink를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 조직에서 이렇게 물 먹었냐 이게 물 먹었냐를 물어보는 게 그 물이라는 의미가 딱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물 먹지 말고 물처럼 살자. 뭐 이런 물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언어를 정말 그 맥락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언어 사용이 사람들을 쑥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어른들이 꼰대로 전락하는 이유도 내가 여기서 조연인데 맥락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본인이 주연처럼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아니 이분이 와서 3분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30분을 하셨어. 아유, 곤란하죠. 곤란한 거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 시간 30분 잡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딱 상황을 파악해서 내가 조연인지 주연인지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언어 사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저는 인격을 좌우한다. 그래서 인격을 바꾸는 방법은 언어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언어는 광고판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 5분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이미지가 이렇게 세상에 광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세상에 다르게 알리는 방법은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대학 교수가 왔구나. 굉장히 관념적인 언어를 많이 얘기했구나. 쉬운 이야기를 또 어렵게 얘기하겠네. 개론에 나오는 개소리 하는 논인가? 개론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교수들이 딱 이미지가 확 잡히잖아요. 근데 유영만 교수 제가 딱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이 있다.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브라이언 트래시, 동기부여 전문가, 한국의 유영만 이렇게 세 사람을 붙여놓고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갑자기 세 사람은 한때 용접을 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이야. 그럼 사람들이 이제 빵 터지잖아요. 저 사람이 교수인데 용접을 했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진행자님 저기 쫙 달려들어가지 주의를 집중하면서 각 그렇죠.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언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가 180도 달라지고 있죠.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시는 언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캐블러리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냥 책상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 언어에 자기의 의미를 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만의 언어를 한번 가져봐라. 자기만의 언어 사례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가지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팔뼈도 부러지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흉부외과 의사가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갈비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세요. 그래서 온 김에 여기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 전공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건 또 딴 분이 봐야 그런데 된대. 또 정형외과 의사가 봐야 된대. 이분이 정형외과 의사 또 한 3일 만에 오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 뼈만 보고 가. 여기만. 온 김에 여기 목뼈가 지금 안 돌아가는데 여기 좀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건 또 신경외과 의사가 본다는 거야. 세 분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세요. 와, 근데 제가 어디가 아프냐면 이 목뼈하고 이 팔뼈 사이가 어딘가 아파. 사이. 예. 사이 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없어요. 아, 그건 또 딴 사람이래요, 그건 또? 아니, 의사가 없어. 아예 사이 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절치부심하면서 치밀하게 저 뼈저리는 아픔을 경험하다가 제가 언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이 전문가.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의 차이를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는 이런 전문가.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전문가예요. 아, 사이 전문가. 사이 전문가.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의 차이를 존중해주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은 다른 전문가한테 배워. 내 몸에다가 심어. 그래서 지식을 융합해가지고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이런 전문가를 제가 사이 전문가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언어를 하나 창조하면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다른 거예요. 언어는 렌즈거든요. 전문가의 정의는 전문적으로 문외 아닌 사람이에요. 한우물 파다가 매몰된 인간들. 함몰됐다 그러죠. 네.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는 이제 기본인 거죠. 전문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는 기본. 이것만 갖고는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을 끊임없이 자세를 낮추고 다른 전문가를 계속 만나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나의 전문가에다 융합을 해. 그러면 내가 제3의 전문가, 제4의 전문가로 어제와 다른 전문가를 끊임없이 재탄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것만 계속 고수하고 자기 외의 모든 다른 전문가는 무시해버리고 이런 전문가들이 저는 우리 세상을 망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만드는 저만의 언어가 사이 전문가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런 언어를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저마다 다 힘든 경험, 아픈 경험을 하거든요. 그럼 그 경험을 어떤 언어로 번역하면 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적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이렇게 고뇌하다 보면 진짜 언어를 이렇게 기존의 언어와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거든요. 저희가 시를 통해서 어떤 시귀절을 봤을 때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저도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적확한 그 시구로 저는 만들어내지 못했던 건데 거기에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언어로 만들어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저마다 하는 일도 바쁘시고 그리고 이제 쓰고 있는 언어를 업데이트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위기의식이나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냥 어제 만났던 사람 만나서 어제 썼던 언어 계속 사용하고 그러니까 소설가 이제 배수아 씨가 언어의 틈새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틈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와 오늘 LA 날씨를 쫙 보니까 너무너무 그 상쾌하면서 덥지만 굉장히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와닿는 감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씨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오늘 LA, 캘리포니아 날씨 죽인다. 오늘 제가 점심을 우리 라이언 사장님하고 피쉬 거기에서 먹었는데 와인하고 이렇게 마셨는데 와인 맛도 죽이고 피쉬 맛도 죽이고 다 죽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어가 천박해지는 거죠. 협소해지고.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러면 순간순간 그때 느꼈던 것들을 어제와 다르게 표현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언어하고 바깥에 내가 느낌의 대상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이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거야. 틈새가. 와, 저 바깥에 있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거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밑에 내 안에 언어가 없으니까 이때 틈새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틈새를 죽을 때까지 계속 메꾸려고 노력을 거듭하는 사람들은 작가들이고, 아, 틈새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어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 우리 보통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언어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없어진 거죠. 네. 그냥 죽인다, 개, 헐, 대박 이런 단어만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글 쓰고 말 쓰는 사람이라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대박이다, 야, 죽인다 이런 말만 쓰면 사람들이 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어를 좀 고급지다는 얘기는 어려운 단어를 현학적 수사를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품격 있는, 그리고 정말 쉬운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어제와 다른 생각을 표현하게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저의 삶의 무기가, 저는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말과 글의 매개 수단이 언어잖아요. 언어는 생각의 옷이거든요. 정말 똑같은 생각에도 이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는지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특히 여기 이제 외국 생활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모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모국어의 어휘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모국어가 5개밖에 없는데 영어를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말 정말 열심히 공부 계속 하시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 한글이거든요. 그렇죠. 예, 공감합니다. 가장 무서운 글은 미국에 있는 구글이고